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떤 세상입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세상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오기는 오는 것일까요? 예,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장애계의 미래를 논의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모아서 장애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판을 벌여보겠습니다. 장미화, 자, 시작합니다. 장애인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장미화. 예, 안녕하세요. 윤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네, 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미주 씨입니다. 예, 저는 서인환입니다. 지난 그 시간하고 오늘 다시 보니까 서 총장님이 완전히 바뀌셨네요.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뚜껑을 좀 개조했습니다. 뚜껑 개조요? 출하신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제가 장애인재단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르신분들, 이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머리 허연 노인네가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이 염색을 해봤습니다. 네, 훨씬 너무 젊어 보이셔서 저는 동생분이신 줄 알았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다른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셨겠네요. 미주 씨는 지난 한 열흘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5월달이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부모,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 모든 게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사춘기 중고등 학생을 둔 부모는 특히 스승의 날 근처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월을 지나면서 지금 이제 아직 남아있긴 한데요. 이 5월달에 가족에 대한 생각, 또 특히 중고등학생을 기르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우리 가족을 고발합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굉장히 도발적인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 제목 자체 갖고도 상처받는 거 아닐지 조금 걱정되지만 다른 의미의 고발로. 예, 방송에서 우리 남편을 고발합니다. 그% 생기고 이혼율이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없어요? 같아서 네. 이 고발은 해도 애교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주제를 이제 정한 것이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겪으면서 살면서 이렇게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조금 하소연할 거라든가 이런 걸 좀 틀어놓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요? 가족 생활이라는 가족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한 가족을 이루고 살 때는 가족이 아무리 장애인을 이제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될 수는 없어서 또 거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편견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를 가족들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상처를 주지 않아도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상처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라는 거는 꼭 줘야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발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가 흔히 말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고발이라기보다는 장애 가족,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장애를 가진 가족, 또 장애인으로서 장애가 없는 가족들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그런 삶의 애환, 이거를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이 되고 이제 살만한 입장이 되니까 고발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나는 자라면서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솔직히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네, 고발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고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고라도 차라리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오늘 좀 해보죠. 네. 아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유교 사회고 또 유교 문화가 아주 지배적인 사회여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장애인이든 아니든 간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또 다른 게요. 최근에 들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장애를 가진 부모라든지 형제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반대로요. 그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좋아져요? 네, 그 착한 연예인인가요? 네, 그리고 그 사도세자가 그 기주 속에서 굶어 죽었다면서요. 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생명을 뺏는 그런 악행은 뭐 흔하지 않지만 가족이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그래서 현대판의 그 뒤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제가 그 일본의 장애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70년대 초입니까? 그 푸른 잔디회 그 사건이라는 게 사실 그 뇌성마비 장애인을 부모가 자식을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촉발이 되면서 이제 일본의 장애 운동이 아주 막 그 이제 분노가 되고 이제 아주 폭발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이제 일본 분들이 오셔서 국내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부모는 적이다 이런 표현을 그 사용하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우리가 뭐 애인도 적이 될 수 있고요. 네. 예,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뭐 일본에서만 살해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살해 사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서 돈을 좀 받으려면 가족이 없어야 된다 그래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 법에서 상법 732조인가요? 장애인은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해주면 장애인 보험가입 해놓고 보험금 타려고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장애는 아예 보험가입 안 되는 게 인권보호다. 그렇게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인다는 가정을 법도 하고 있는데 뭐 현실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랬으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러고 또 선처하고 있고 그런 형편이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사회와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가족이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여서 사실 느닷없이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했을 때에 경제적 능력이 정말 있거나 아니면은 장애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한에는 아주 큰 삶의 짐으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사회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거든요. 네. 이게 확대돼서 사회가 되는 건데 사회가 못해서 가정이 문제가 된다라는 건 또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사회가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제대로 돼야 사회가 제대로 서는 거긴데 가족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사회가 그래 된 거고 그 결과가 다시 가족으로 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의 문제가 훨씬 높다 이렇게. 두 분은 당사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직접 이렇게 뭐 가족 내에서 겪었던 그런 그 에피소드 같은 게 많지 저는 않을까요? 가장 기억나는 게 우리가 상처는 또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기억을 할 수 없고 또 망각을 하게 되는데 상처를 받은 거는 기억이 오래 가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저는 3살 때 기억인데 잊어버릴 수도 있는 기억인데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 이제 이렇게 마루가 있는 집이었는데 마루 뚜껑을 이렇게 열면 밑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수를 삶고 있었는데 국수를 삶으려고 물이 막 끓고 있는데 아버님이 외출했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어머님이 이제 문 열어준다고 가셨어요. 저는 집안이 엄격했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방문을 열고 인사한다고 나오다가 그게 빠져가지고 네. 제가 크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화상 입은 것을 저녁에 이제 나는 이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이제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잠을 자는 걸로 생각하고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왜 그거를 뚜껑을 열어놨냐 뭐 그러면서 부부싸움하는데 사실은 부부싸움하는 게 내한테 차별을 했거나 내한테 뭐 나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음에도 나 때문에 가족들이 저렇게 싸운다. 어릴 때는 부부싸움하는 게 사실은 자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내가 가족한테 큰 부담이구나 이거 자체가 상처로 남아있는 상태이죠. 가족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애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후 11개월 때 이제 소아마비로 정말 뭐 전 생애를 장애인으로 살았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 아닌 적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장애가 되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장애 아이가 이제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26살이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48인데요. 26 보면 정말 어려 보이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약사시기도 한데, 어떻게 내가 소아마비를 걸려서 이런 장애인이 됐나 원망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어머니가요? 아니, 제가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그것도 죄책감 되게 심하셨는데요. 제가 26살 되고 30살 가까이 됐을 때, 26살보다 나이를 먹어갔을 때, 어머니 26살 어린 엄마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당황함이 어땠을까,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됐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가서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는 또 오래 남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이게 빨리빨리 못 걷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럼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남는 기억이 저희 어머니가 가시다가 오셔가지고 왜 바쁜데 넘어지냐고 꿀밤을 때리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반항이 시작됐는데, 그때 아마 6살인가 7살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잘 못 걸으니까 장애인이지, 장애가 있고 다리 쩔뚝거리니까 넘어진 거 당연하지, 내가 무슨 죄인데 무릎도 까져서 아파 죽겠는데 엄마한테 꿀밤까지 맞아야 되냐고 뭐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그러니까 내 딸이 장애가 있는데 내가 장애를 이해를 못하고, 그 딸이 버벅거리고 못 쫓아오고 자빠져 있고 피나고 이러니까 바쁜데, 내 분주함만 생각하고 이 아이를 굉장히 상처를 줬구나.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그 결혼할 때쯤이나 좀 들었다 칠 때 그제서야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왜 그걸 또 오랫동안 가슴에 또 담고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저는 사형제인데 형이 이제 있어요. 형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단 말이죠. 근데 가족들은, 부모들은 이제 크면은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형제들한테 그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크면은 네가 부모가 없으면 네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장애인 누구를 네가 좀 책임져야 된다. 그게 굉장히 그 부담이 되겠죠. 네. 예, 그러면서 또 집안에서도 장애인이 혼자 있으니까 놀아주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럼 형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놀면은 또 다른 저 친구들이 이제 쟤 때문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도 놀이 문화도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저를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맞아요. 되고 이러니까 네. 같이 못 노는 네. 것이죠. 그러면 형이 내 때문에 못 노는 것도 아운데 저는 또 같이 데리고 안 나가준다고 또 저는 또 섭섭한 거예요. 굉장히 부담되는 예, 거죠. 저를 빼고 놀아주면 그것도 네. 부담스러운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가족이 전부 다 어떻게 이제 길을 가다가 버스가 이제 도랑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하면은 이제 그게 빠질 수 있으니까 저는 편한 길인 차도 쪽으로 좀 붙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버릇이 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오는데 비키지 않아서 죽을 뻔하니까 부모님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운전차는 지나가니까 운전기사한테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간 제가 잘못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네.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네. 예. 눈이 안 보여서 좀 편한 길로 갔는데. 네. 예. 근데 당사자의 장애 문제는 정말 도저히 그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어떤 선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부모여도 장애가 있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각장애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저를 이해하고 싶어서 도대체 너는 얼마나 보이냐 물어봅니다. 네. 근데 어릴 때는 내가 어떻게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아픈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느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을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시력은 얼마나 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교해야지. 그쵸. 당신은 이만큼 보는데 나는 이만큼 본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맞아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똑바로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똑바로 걸으려고 하면 그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할 수 없는 게 본다고 하면 못 본다고 하면 장애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가족들이 더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스스로도 가족이 내가 장애가 있는 거를 딴 사람한테 숨기면 나도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지만 내 스스로도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장애를.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과장해서 보이는 척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점에서도 설명을 더 못 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별 탈 없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체중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기질이신데 저희 어머니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거의 채식주의자시고. 그러면 제가 점점 자라니까 무겁잖아요.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럼 항상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 쩔뚝거리는 다리나 못 쓰는 왼팔 이거라기보다는 이게 몸이 불편한데 이렇게 체중이 늘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직도 저는 장애보다는 제 체중이 저희 정신적 장애가 되게 심하거든요.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고. 외국에서는 비만도 병으로 본다며요. 이거 중복 장애인 것 같은데. 비만을 장애 범죄에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유럽 같은 네. 나라에. 예. 어쨌든 비만 그래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장애. 네, 알겠습니다. 제 중복 장애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체중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데리고 다니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느냐. 전 그게 엄청난 억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 솔직히 다이어트를 여러 종류를 했거든요. 대학 갈 때는 막 단식원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워낙 못 움직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랬기 때문에 체중은 계속 이제 불어나고 이제 아기 낳고 이렇게 중년이 돼가니까 나이살도 이렇게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될 환경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의 이런 체질조차 장애하고 연결돼서 항상 집안에서 구박을 받았던, 물론 모든 걸 다 장애로 갖다 붙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병의학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신경성으로 항상 장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성으로 좀 그랬었는데 운동장에 좀 오래 서 있기만 해도 빈혈이 있고 그 정도로 몸이 굉장히 허약했기 때문에 몸무게도 아주 적게 나가고 저는 굉장히 그랬는데 결혼하고 그다음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이제 지금은 몸무게가 좀 나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검진을 이제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받으러 가면 이 기계가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무게를 재는데 당신은 비만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딱. 그래서 이 건강검진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방송까지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건강검진을 딱 한 번 받고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안 받습니다. 기계 고장난 기계면 모를까. 중요한 개인의 중요한 의료 정보를 고지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인권 침해고 프라이버시 침해. 너무 침해한 거네요. 네, 헌법 제 17조 위반이죠. 그렇습니까? 총장님께서 이 가족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사회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장애인에 대한 어떤 태도에 있어서 이제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가족이 좀 더 문제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좀 다르게 어떤 사회적 구성 이런 것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가족의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태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저는 아주 이제 깡촌에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집성촌이었는데, 제 누이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이제 내 육촌 누나들입니다. 저 청송 꼴짝이 사신 거 아니었어요? 예. 굳이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도. 그 주황산 있는 그 중앙산 바로 아래 동. 거기 대구에서 아침에 그 해 뜨기 전에 출발하면 저녁에 해져야 도착하는 제를 막 몇 개 넘는 그런 시골이죠. 바당됐고 이제 청송이라는 데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네. 제 어릴 때도 한 5시간만 한번 갔었어요. 대구에서 가면 뭐 서울에서 가면 아주 이제 거의 하루 걸렸지만은 어쨌든 그런 집성촌이었는데 제 이제 육촌 누나 2명이 이제 그 지적 장애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어릴 때 이제 경험이 이제 제 뭐 한 7, 8살 때 이제 삼촌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 옛날에는 결혼하면 이제 마당에다가 초래청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뭐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치고 그럼 한 뭐 2, 3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하죠. 이제 그렇지 하면 근데 그때 이제 잔치를 하면 소뚜껑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돼지 기름으로 해서 전도 붙이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이렇게 이제 전을 붙이면 우리 누이 2명이 와서, 그 전을 그냥 이렇게, 소뚜껑에 붙이는 전을 그냥 가지고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제 거기, 이제 불 때는 이제 할머니들이 부지깽이를 확 집어 던지거든요. 경상도 말로 이놈 가시나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지면 그 누이들이 막 웃으면서 그 들고 막 도망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몇 차례 봤는데 동네 잔치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을 목격하는데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부지깽이를 집어 던져도 맞추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는 쫓아내는 때리는 건 행위였죠.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풍경이 어떤 거냐면 지금은 그게 가능한가? 결혼식 할 때 그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아니면 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기 이제 가족이 그 결혼식장에 이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게 이제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요즘에 어떤 들어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도 이제 가보면 심한 장애가 있는 가족들은 결혼식에 참여 안 하는 게 요즘은 아주 예의로 일반적인 거고 예의로. 또 이제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결혼에 이제 가려고 하더라도 이제 주로 이제 어머님이 그런 집안에서 악역을 많이 맡으시잖아요. 그래서 얘 아는 뭐 몸도 불편하니까 우리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맛있는 점심 이제 시켜놓고 할 테니까 먹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가족들끼리만 이제 결혼식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후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는 거. 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사돈집 보기에 뭐 어떻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어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 옛날에 공동체적 질서가 좀 이제 있던 이제 그런 그 시절에 오히려 좀 더 장애인들이 그 덜 배제됐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시스템 같은 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서로가 같은 마을에 살기 때문에 그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요즘은 굉장히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막 이렇게 가족들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만나면 장애인을 데리고 가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냐, 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근데 장애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가족들한테는 그게 스트레스예요. 예. 예를 들면 가족이 통증 장애인이 있는데 맨날 통증을 느껴요. 근데 그게 가족이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은 더 아프십니까, 덜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매일 물어보면 통증 오늘 아파요 물어보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통증이 고통이 아니라 매일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잘 좋은 일이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장애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피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빼고 가는 거죠. 뭐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간다. 그럴 때 장애인은 못 가니까 남아라 하는 것처럼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도 체육 시간에 늘 교실 혼자 지켰거든요. 너는 무용이나 체육할 때 운동 같은 거 안 되니까 너는 교실에 항상 교실을 지켜라. 그러면 저는 그냥 안 지켰습니다. 친구 도시락을 이렇게 뺏어 먹어버린다거나 꼭 해코지를 했어요. 저하고 반대 역할. 저는 반항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착한 장애는 아니었죠. 저는
아이들의 기준품을 애들이 다 저한테 갖다 줘요. 그럼 그거를 다 지켜줬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구성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또 그 가족들이 장애인 식구들한테 대하는 태도 같은 거 또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근데 실제로도 네. 이제 영국의 이제 뭐 1세대 장애학자이긴 한데 핑켈스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장애인들을 사람하고 좀 정근대적인 그 시스템, 물론 유럽의 이제 기준인데 그 시스템에서 이제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 배제 시스템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도입되면서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내지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이렇게 배제시키는 시스템들 이를테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주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정신병원 같은 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았고 이제 장애가 있는 식구들도 나름대로 그때는 이제 농촌 공동체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노동이 있었고 뭐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장애인과 똑같은 노동을 할 수가 있었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각자 나름대로 맞는 배틀을 이제 다리를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같으면 배틀에 앉아서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회에 이제 그 전통 사회에 그 이제 경제 사회 구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장애인이 효율적이지 않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효율적이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해서 배제시키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대가족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적 그 수준이 IQ 80 정도다 그러면 뭐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같이 씨 뿌리거나 뭐 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할 때 따라가서 같이 행동하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현재처럼 뭐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은 적응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면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아주 비효율적인 것을 보고 이 효율이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장애인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인간도 기계한테 밀리잖아요, 능력이. 그래서 그럴 때는 휴먼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본인들은 능력을 가지고 비교해서 장애인들도 배제하고 있고 이런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 어릴 때 기억에서는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두 누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응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냥 동네에 뭐 잔치 있으면 잔치 있다고 밖에 나오지 뭐 사돈 집안 손님들도 있으니까 못 나오게 뭐 이렇게 집에 이제 감금을 해놓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제 학교는 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게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들이 밭에 들에 일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주변에 누구라도 와가지고 이제 이제 누나들 이제 밥을 챙겨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이제 한 누나는 이제 시설로 이렇게 보내졌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좀 이후에 이제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래서 지금 생사를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뭐 큰 집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집안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금기사항이고 누나 하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죽지 못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한 80년대 90년대쯤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배제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였고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지되었던 이런 우리 동네의 이제 공동체 문화 또 같이 돌봐주는 장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돌봐주는 이제 이런 문화에서 점점 장애인을 이제 배제시키는 그런 시기가 한 80년대, 90년대 그때 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 가족의 상황을 봤을 때 추측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우리도 뭐 장애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장애인이면 자녀가 부모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자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면 뭐 이렇게 가족이 아닌 것처럼 또는 손을 잡고 있다가도 손을 놓고 눈치를 보는
뭐 이런 것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 가족으로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가끔 말로 실수해서 나도 당신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쓴다거나 그럴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처가에 가면 장애인 등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애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장애인까지인지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집 사람이 되도록이면 그런 이제 티를 안 내기를 또 바라는 게 있어서, 저는 처가에 가면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고는 오늘 피곤하네 그러고 꼭 자요. 그다음에 자고 이제 갈 때쯤 되면 일어나서 늦었네 이러고 갑니다. 그래서 처갓집은 저는 잠자러 가는. 네, 편안하시겠네요. 가면 무조건 밥만 먹고 자고 그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마음 속에는 이 앙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집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숨기고 이렇게 이해를 좀 더 이해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긴장을 하고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아주 친해지거나 허심탄회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초반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살면서 가족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 장애인 주변에는 세 종류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 부모들, 내가 자녀인 원가족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바라보면, 제가 결혼해서 새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은 총장님은 이제 그 사모님 가족이고, 저는 이제 처가댁이고요. 저는 이제 시댁이고,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가족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제가 구성하는, 부모가 돼서 구성하는 가족, 이렇게 새 유형의 가족들을 전 생애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그 사돈이라는 또 가족 관계 네 번째 단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와이드 패밀리, 확대 가족이 살아가겠죠. 근데 다들 장애에 대해서는 다들 당황스럽고 힘들고 반응이 다 다른 거죠.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에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모른 척하고, 그건 저희 아이들도 사춘기 때 지금 아직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 보니 엄마가 장애인이었다 해서 되게 어느 가족보다 저희 자녀들은 더 장애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숙하기도 하고 더 빨리 걷기도 하고, 제가 뭘 못 도와주면 차라리 아이들이 저의 손발이 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시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5살 이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데요. 자기 자아가 사회적 관계, 친구 관계, 또 부모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장애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자기를 다시 타자화하고 객관화시키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가 아닌 다른 엄마들, 내 친구들의 엄마들과 다른 엄마의 모습은 부끄러운 거다라는 거를 사회화 과정에서 배우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대 가족 이야기 하셨잖아요. 확대 가족에 대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낯선 문화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있는 그 식구들이 같은 이제 좁은 의미의 가족 내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 내에서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질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남편 집안의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에서는 훨씬 더 이질적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거의 자랐고, 근데 제 시댁은 어떤 곳이었냐면, 경상남도.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장손이 막 그 사촌들 다 돌면서 차례로 그 제사를 지내러 다니시는 문화였는데, 저한테 그 자체도 굉장히 너무 다른 문화였거든요. 그러면 보통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은, 이제 제사 문화를 받드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또는 저의 형님, 이른바 형님의 꼬봉이 하나 생긴 건데, 저희 형님이 제가 결혼했을 때 지나가듯이 한 말을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밑에 나를 도와줄 그런 이제 며느리 아니면은 동생 뭐 아니면
뭐라 그러죠, 보통? 이제. 동서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웬 공주마마 상견이 들어와서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불평을 좀 지나가듯이 하시고, 저희 시어머니는 제사들이 이제 오시면, 이 며느리가 장애인 며느리를 들었다라는 게 문중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그거에 대한 걱정 소리와, 그리고 많이 걱정을 들으신대요. 그 가족끼리 모였을 때.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 부엌에 한쪽 구퉁이에 이렇게 숨겨 놓으시고, 되도록이면 안 보이거나,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를 들키지 않도록, 그러나 며느리는 서울에서 왔다. 이거는 또 하도록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정치적 활동이 그 제사를 지내는 기간 동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들어서 제사상에 뭐 날라드려야 되는데 항상 하셨던 하소연이 내가 며느리를 둘이나 봤는데 아직도 내가 제사상을 챙겨야 되고 심지어는 어떨 땐 내가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 하시면서 그 원인이 마치 이제 저한테 있는 것처럼 많이 넋두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딸이 자라가지고 얘가 그 소리를 잘하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걷기 시작해서 좀 힘이 생기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상을 자기가 들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근데 며느리도 아닌데 손녀죠, 손녀. 아들도 아니고 저희 딸이 그 상을 엄마 대신으로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 제사상을 딱 들고 이렇게 절하고 이런 과정에 이렇게 서빙 하잖아요. 보통 며느리들이 이렇게 들고 갔다. 그거를 하는 걸 보면서 막 온 가족은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효녀가 났다 뭐. 저는 너무 가슴이 쓰라리고 계속 그러한 행사, 가족 행사가 고문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총장님은 남자니까 처가에 가서 저도 뭐 대충 그런 편이긴 하지만은 그냥 주무시다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뭐 누구 온데 아는 척 하다가 앞이 잘 안 보이시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럼 뭐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다가 오시면 되지만은 여성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남성도 제사에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촛불을 켜야 돼요. 근데 이 초에 불을 붙이는 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국하고 밥이 있으면 밥을 좀 떠서 국에 넣고 그쵸. 제사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밥을 조금씩 빼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런 게, 예, 그런 게 안 되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술도 갖다가 받으면 놓고 또 술도 거기다가 제사할 때 보면 첨잔을 하잖아요. 이게 넘치거나 아니면 제대로 못 붓는다고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조상들이 귀신같이 내가 못해도 알아들을 거다. 내 마음은 귀신같이 알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사는 귀신한테 지내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처가에 가거나 아니면 시댁에 여성이 이제 장애 여성이 시댁에 이제 갔을 때 확실히 요런 지점만 보더라도 장애 여성이 이중적인 어떤 굴레에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보통 이렇게 지방의 이 집은 이렇게 우리 서울 아파트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좌식 생활에 방바닥에 앉는 그런 곳이잖아요. 뭐 식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을 먹더라도 이게 밥상에 이른바 이 부엌에서 차려가지고 다 여성들이 들고 나가가지고 남성들이 앉아있으면 밥상을 차려드리고. 근데 제가 무슨 제사 조그마한 상도 못 드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앉아야 되잖아요. 앉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해프닝이거든요. 앉는 게 아니라 자빠지듯이 앉아야 되고.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닥에 앉으면. 그래서 제가 시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취했거나 아니면 딴 데 보거나 주위가 분산되는 순간에 잽싸게 앉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다 딴 얘기하거나 흩어질거나 주위가 산만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못 일어나니까 그 신혼 초에 무슨 작전을 했냐면 그때는 이제 신랑이죠. 신랑 보고 다들 화장실을 가시거나 밥을 다 먹을 때쯤 주위가 다 TV로 가 있을 때 얼른 내가 신호를 보낼 때 얼른 나를 일으켜라. 그래야 내가 화장실이라도 간다.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신랑이 심부름을 간 거예요. 막내 아들이라고.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데 거기서 싸면 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금슬금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좀 있으면 이만큼 한 10cm쯤 이렇게 움직여 놓고 이렇게 사실은 어떤 장기 카메라를 봤으면 이렇게 점점 움직이는 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막 그 화제를 유도하는 거예요. 뭐 TV가 특히 재밌는 거 나오면 다 TV를 보도록 유도하는 발언을 열심히 한 다음에 다 거기 집중했을 때 문을 열고 화장실을 거의 기어 들어갔던 그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기도 정말 기적처럼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문 두드리기고 제가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게 낯설은 거잖아요. 근데요, 이 아이들은 저는 김씨지만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그 집안 핏줄이잖아요. 근데 핏줄들 얘기는 되게 잘 듣는데 아이들이 자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 친할머니하고 큰아버지한테 항의를 한번 했어요. 제 딸이 우리 집은 침대도 있고 식탁도 있어서 우리 엄마가 불편하지가 않게 밥도 먹고 누워있기도 하는데 왜 할머니네 집은 침대도 없고 식탁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건 정말 이상하다. 라고 애가 항의를 한 적이, 제가 그래서 입막음을 하고, 속으로는 잘한다 했지만, 겉으로는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왔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음에 추석회를 갔는데요. 침대가 있고요. 가정에 편의시설이 갖춰졌네. 네. 계단은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침대에 일어났다 앉았다는 잽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집안 식구, 사촌, 팔촌 뭐 이런 어른들이 오면은 마치 안쩔뚝거린 것처럼 잽싸게 문 가까이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보이시는 틈에 인사드렸으니까 이렇게 문 닫고 와서 침대에 앉아 있고 그다음 되도록이면 식탁 근처에 서 있어서 마치 의자와 부엌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 연극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제 아버님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다혈질이신 편이고 굉장히 엄격하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장애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볼 게 안 됐는데 저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풀어요. 풀는데 어떤 식으로 푸냐면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풀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돋보기를 처음 봤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의 배율이 있는 노인들 쓰는 돋보기로는 효과가 없는데 좀 배율이 높은 돋보기를 본 거예요. 봤더니 글자가 큼직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사달라고 졸랐단 말이죠. 그랬더니 돈을 줬어요. 근데 그게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상점을 알아서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밤 12시가 되어서 겨우 집에 왔는데 집에서는 제가 안 오니까 걱정이 됐겠지만 그래서 화가 났겠죠. 근데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안아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왜 늦었냐 그러니까 눈 안 보여서 길 잃었습니다. 이렇게 또 자존심 상해서 나는 또 말을 못했어요. 이제 그런 억압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있어서 누가 나를 돈 뺏으려고 나를 그렇게 잡아서 내가 모르는 데다가 데려가는 바람에 내가 탈출을 해서 물건을 사왔지만 길은 늦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지금 제가 가면 참 어리석고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나도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랬더니 거짓말했다고 아침까지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좀 두들겨 맞으실 만한 거 아니었나? 그렇게 보면 맞죠. 그러나 그 맞는 속에 장애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것을 그걸로 핑계해서 나를 이 처벌을 한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분들도 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그래서 장애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또 관련자 범주에는 동행자 동행자인가요? 동행자들 이 동행자 범주에는 사실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활동 보조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좀 다양한 장애인과 함께 있는 범주를 이제 넣었는데요. 가족들도 장애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의미의 고통을 당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 이제 저희 시어머니 되신 분이 어떻게 저한테 하소연하셨냐면 저 때문에
당신이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 그 신랑의 형제들한테 원망받았던, 그래서 엄마가 정신이 나가서 장애인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가족의 불랑거리를 영원히 만들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저한테 하소연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사실 상처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분을 위로해주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또 계속 위로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이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순된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그거를 사실 그 말은 진정성 있는 말이었거든요.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장애인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하소연이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누가 해결해 주냐면 사실은 당사자인 제가 같은 고통을 갖게 된 동지적인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위로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제 기억이 좀 있고요. 가족 생활에서 그 가족 장애인이 늘 부담이 될 때는 표가 나든 표가 나지 않든 공공연한 것이든 어떤 이렇게 가족에서로부터 이렇게 소외를 받거나 차별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반대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거나 뭔가를 받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저는 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들한테는 차가 이제 이렇게 살 때 혜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LPG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특수세를 면세한다거나.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장애인화 되신 거죠. 장애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등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차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장애인 등록하셨고 차를 이제 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알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반대였어요. 왜 진즉 이런 혜택을 안 알려주고 네가 장애인 기관에 있으면서 이런 혜택을 내한테 이야기도 안 해줬다. 그래서 좀 오히려 원망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예, 장애인이지만 오히려 그 가족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입장 또는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자랑스럽거나 사회가 이렇게 인정하는 오히려 이제 장애가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되면은 완전히 바뀌셔서 이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두세 배가 되시니까 또 그렇게 반전되는 태도들은 또 반대로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이 사실 장애를 이해 못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또는 가족 생활에서 차별하고 이런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런 태도들이 강화되는 거나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그거에 따라서 처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분들은 학대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회적 문제인 죽이기까지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은 그 생명공학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발전돼 있어서 좀 이슈는 뭐가 있냐면은 아이가 이렇게 잉태됐을 때 그 태아일 때도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애 아이로 태어나면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있느냐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아니면 그 부모 자체가 특히 엄마 자체가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이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 태어날 수도 없다. 할 때 이제 아이를 낙태시킬 수밖에 없고 낙태시켜도 당연한 모자보건법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낙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 유전적인 교과서가 있을 때는 24주 안에는 낙태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이 허용하고 있어서 우리는 통과되고 태어난 이제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실은 제거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원캐도 살아남은 그러나 제거의 대상인 이런 존재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장애도 힘들지만 더 장애가 되고 더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그나마 그 내리사랑인 부모들이 안 계시고 사실 내 사랑만 받았던 자녀들이 나를 과연 감당하고 살까? 내 노후를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 50대를 가까이 되면서 이제
다가오는 실질적인 고민인데요.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아까 이제 그 지적장애 누나들이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굉장히 집안 행사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꾸러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도 자연스러웠던 거는 사실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 공동체의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애를, 예를 들면은 장애로 태어난가 뭐가 문제인가 라는 사회가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도 근본적인 해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장애는 없어지지 않는 거고 누가 장애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있는 이후부터 인류가 멸망하기까지 장애는 없을 수가 없는 인종이에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인, 흑인, 백인 이렇게 그 유색인종인 색깔이 사는 곳에 따라 피부색이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장애인 자체는 존재적, 기본적인 존재성이, 인정되고 그 존재성 자체가 존엄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돼야지 도중에 장애인이 되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든 태아가 장애인이든 그 생명 자체의 의미를 두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에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파르타 시대 때는 이 국력이 체력이었고 전쟁을 해서 땅을 뺏고 이렇게 해서 하던 때였기 때문에 장애는 전쟁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처음부터 죽여버리고 있던데 그때에 장애인 씨를 말려보려고 했는데 그 씨를 말리는 게 실패한 거예요, 인류가. 네. 그때 완전히 말렸으면 지금 장애인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 스파르타는 로마, 이탈리아 문제 하나였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곳에 장애인까지 없을 순 없지. 요 부분은 편집돼야 되겠네. 저는 장애인은 독특한 인류의 새로운 유형의 인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원이 인류에 구성되어 있듯이 장애인도 반드시 존재할 의미와 존재하는 인류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지구 공동체적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EBS에 인문학 특강에 이제 도가 사상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대구에서 이제 강의를 좀 들었는데. 도가 사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인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무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 사상이라는 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노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있는 그대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물을 의도된 방향으로 보려고 하는 자보다 항상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장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의 이제 삶에서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좀 전을 좀 훔쳐갈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앉아서 그냥 창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흥을 돋구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이제 월남전에 가서 다리를 다치신 분들을 동네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동 작업을 할 때 노동이 안 되니까 이분은 앉아서 그냥 욕지거리 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비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때는 제 어릴 때는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맨날 저기 욕만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분은 그 아저씨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노동의 좀 힘겨움을 이제 없애주게 하는 요즘 말하자면 광대 같은 역할을 일정하게 했는 거죠. 노자의 무의 사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동양 철학이긴 합니다만은 장애인들의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어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 같은 게 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보는 시각이 저하고 다르시네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걸 봤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그걸 무슨 철학이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네. 뻔한 거고 당연한 거를 왜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인정하자 그러면 변화는 필요 없는 거냐. 그 소리가 발전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와서 이 사회 서비스가 좀 확충되면서 일부기는 하지만 오히려 장애인들의 를 위해서 주어지는 어떤 서비스를
가족들이 그 서비스마저도 착취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우려스럽고 돈을 국가에서 현금을 급여를 주면은 그 통장을 가지고 가족이 그냥 아이고 장애인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막 가족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설보다 더 악랄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우리가 탈시설 이야기하듯이 탈가족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가족이 자기 결정권을 뺏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족이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끈끈함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 가족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서 이 가족들이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좀 알고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냥 제도 배우고 뭐 특수 교육 방법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에 대한 바라보는 또 장애인을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하게 서로가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족들한테도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 착취라는 개념이 아주 좀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할인제도 이런 걸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아까 이제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동차 세금 이제 특수세를 좀 감면해 주죠. 그러면 중증 장애인 가족의 명의로 차를 사서 정작 그 가족을 그 차에 잘 안 태워주고 명의는 이제 그 장애인 가족의 명의로 차를 사서 정작 그 가족은 이제 집에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일종의 이제 그 총장님 표현으로 말씀하면 뭐 서비스 착취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예, 제가 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장애인이라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심하게 착취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군에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신체 검사를 좀 받아주면 내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했으면 지금은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금액도 꽤 컸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이었는데 한 2천만 원 주겠다고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도 그렇고 또 좀 친한 친구들이 뭐 내 이름으로 차를 좀 사자 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나는 시각장애니까 운전은 못하지만 그 혜택을 대신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도 경험을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 가족들한테 혜택이 주면서 사실은 장애인들은 이 혜택을 보면서 장애인들은 이용 가치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데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가족의 역할이 또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가족을 고발하는 좀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또 에피소드 그리고 또 사회와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이 감정이입과 서로의 입장 역할을 바꿔보는 것. 그다음에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족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예, 그다음에 국가의 부담이다라고 해서 이제 가족은 부담해서 그렇다고 빠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가족이 가장 장애인에 대해서 대변해 줄 수 있거나 또는 권리를 주장해 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장애인이지만 이 세상에 그래도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역할을 가족들이 좀 맡아서 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나 가족의 학대, 유기 이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엄중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여성 문제나에 관련해서 가족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들이 좀 강화되고는 있지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아동 이런 가족 내에서 약자들에 대한 그러한 학대, 착취, 뭐 성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은 저는
좀 따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제도나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엄중한 거는 가족관계여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또 조성이 돼야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회가 다양화되지 않으면 가족 내에서 이제 장애인 식구와 비장애인 식구 간의 관계도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뭐 피부색이 다른 거 아니면 어떤 성적 취향이 다른 거 아니면 또 어떤 신체나 정신의 조건이 이제 다른 것을 너무나 좀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이제 무의사상 그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문화가 잘 안 되면 가족이라는 그 어떤 그 이제 1차 공동체가 그런 어떤 사회적 그 분위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좀 다양함을 적극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또 다름을 좀 존중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가야 가족 내에 있어서 가족들 내부에 있어서의 이제 장애인 식구와 비장애인 식구들 간의 어떤 문화적 어떤 그 차이 안에 서로의 어떤 상처 주는 거 또 갈등 이런 것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이제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이제 지난한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저는 그 어떤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장애인 가족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다양성이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족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서로가 경험해보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가족이 이런 거구나 느끼고 그때는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좀 알고 죽기 전에 이제 완성된 어떤 인격체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죽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좀 형성을 해서 여기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된 이후에 좀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죽기 전에 도티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예, 말씀입니다. 일찍 좀 도티였으면 좋겠어요. 예, 뭐 하여튼 오늘 지금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지금 그 고발하는 내용으로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한 시간이 뭐 편집하면 얼마 정도 되겠지만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녹화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훌쩍 뭐 편집을 지나고 하시는 있습니다. 건 좋은데 너무 편집을 많이 하면 편집점 걸리지 않을까. 오늘 뭐 장시간 동안 가족에 대해서 또 장애인 식구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결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직접 경험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속에서 또 우리 사회에 이제 장애인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봤습니다. 예, 다들 좀 장시간 수고를 하셨고요. 그러면 요번 우리 장미화 2회 녹화는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